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이죠. 정치 기상도를 알아보는 정치예보관. 오늘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제가 이번 주 정치권 기상도부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을 하고요.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가 대독을 할 것 같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일 대선이 치러집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가 초박빙 양상을 펼치고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요. 6일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이죠. 송영길 전 대표의 1심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8일에도 김의겸 전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에 대한 공판 기일이 진행이 되는데요. 법원 일정이 좀 많은 한 주인 것 같아요. 이번 주 총평부터 한 줄 듣고 가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수요일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에 결과가 나올 미국 대선이 큰 분수령이고, 네. 여기서 만약에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제가 봤을 땐 나머지 정치권 이슈는 일단 이번 주는 전부 다 안개 속으로 딱 사라진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엔 괜찮고 트럼프일 조금 경우 덜하죠.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와 연속선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변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고, 좀 아무래도 한국 정부가 느낄 이 정치적 파장이 좀 적죠. 근데 트럼프 후보가 되면 뭐 방위비 문제, 뭐 북한 문제, 우크라이나전 문제, 여러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니까 아마 저는 다음 주 초반까지만 해도 이 미국 대선 문제가 상당히 정치권을 다 좀 장악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내 이슈보다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6일에 결과가 나올 미국 대선이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난주 목요일만 해도 이렇게까지 커질까 싶었는데 목요일 아침에 녹취가 공개되면서 주말 내내 이 이슈가 다 뒤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 그리고 그 수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일단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도 계속 여사의 공천 개입 없었다 이런 주장인데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본인이 어쨌든 명태균 씨와 어떤 같이 협업을 했었고 또 공천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돈이 오고 가는 관계의 문제, 그리고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고 또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의 공천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난 모른다. 이제 모르쇠 전략으로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약간 꼬리자르기 같은데 이제 언론 보고 알았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물론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만큼 정확하게 어떤 속내를 알고 있지는 모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명태균 씨가 했던 역할, 또 그 결과적으로 김영선 전 의원이 사실 2022년 그때 그 재보궐 공천이라는 게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김영선 전 의원이 또 되게 50분 동안 장황하게 일장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법정 앞으로 이제 검찰 들어가서 얼마나 해명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겠지만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쉽지 않겠다. 일단 김영선 전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본인은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 자신은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인데, 어찌 보면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시작된 논란이 지금 전국을 뒤덮어서 대통령까지도 좀 흔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이 당대표도 지냈고 지역구로 이리저리 옮기다 보니까 벌써 5선 의원의 신분인데, 물론 지금은 전직이지만 이런 대응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오히려 윤 대통령 부부를 상당히 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 앞에서는 차분하게 좀 죄송하다, 또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 잘 소명하겠다,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소명 잘하겠다, 이런 식의 좀 담백한 모습을 보이고, 이제 검찰 들어가서 어차피 똑같은 질문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딱 김영선 전 의원을 보니까 상당히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고, 말씀을 하시는 게 계속 바뀌어요. 명태균 씨와는 차라리 갑자기 또 김건희 여사를 칭찬을 또 하고요, 선진국의 정치의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좀 새는 걸 보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뭔가 지금 딱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 9천만 원의 돈이 오고 간 정황, 이 부분에 있어서 대가성이 없음을 본인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마 검찰이 이제 다른 명태균 씨의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여러 증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9천만 원이 물론 검찰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특히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아직 검찰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라 네. 관련자들 수사가 진행돼야 알겠지만 그건 사실 대통령 부부와는 딱 관련 인도는 아닌 거잖아요. 이제 야당의 주장은 네. 이 여론조사를 하는 데는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예. 잘 아시겠지만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 자기 돈으로 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의 돈으로 한 거죠. 네. 근데 이 여론조사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했느냐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쪽은 이 여론조사가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조사였다라는 것이고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유리한 조사를 하고 그 유리한 조사를 해준 대가가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은 자기는 그런 대가성을 몰랐다라는 거고 네. 명태균 씨도 그것이 어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줄게 너가 나한테 B를 줘 약간 이런 식의 거래는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옛날에도 많은 뇌물 수수 뭐 이런 수사를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대가성이 없더라도 아주 막연한 대가성도 크게 보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좀 검찰이 좀 봐야 되는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의혹만 믿을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뭐 네. 명태균 씨가 일단 검찰 조사를 받아봐야 네. 내용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주말 동안 시끄러웠던 거는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통화 녹취가 네. 민주당을 통해 공개되면서였습니다. 이게 당선인 신분이었던 취임식 바로 전날이라고 하니까 2022년 5월 9일인데요. 그때 이루어진 녹취인데 사실 녹취가 그 뭐 짜깁기다 아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드러난 것만 보면 마치 뭔가 챙겨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엄청난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에요. 네.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아무리 뭔가 실정법상 문제가 없다고 해도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문제가 좀 심각해 보이는데 수습이 가능한 문제일까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충격이 크셨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막 대통령이 직접 좀 약간 좀 뭔가 좀 의문스러운 인물의 명태균 씨와 네. 직접 통화를 해서 뭐 얘기 잘 해놨어 이러는데 사실 우리 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정치권에서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네. 어르고 달래는 게 일이란 말이에요. 예. 앙심을 품고 또 뒤통수 때릴까봐. 그러니까 저는 윤 대통령의 이렇게 그 말씀을 딱 들어보면 약간 어느 정도는 내가 좀 잘 얘기했어. 좀 제발 아주 귀찮게 하지 마. 약간 저는 그런 느낌도 듣긴 했어요. 예. 사실은 저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얘기를 했는데 말들이 많네 뭐 이런. 예. 다 해놨어. 근데 우리 왜 사회생활 할 때도 내가 얘기해놨어. 얘기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수습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해명을 그러면 그렇죠. 안 되고 제가 봤을 때 하루 그냥 날 잡고 털어야 됩니다. 날 잡고. 날 잡고 해서 그냥 진짜 뭐 이제 11월 10일 날 임기 반환점이 있으신 마당이니까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뭐 기자간담회를 한다든지 뭐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네. 이 부분에서 그냥 아주 명명백백하게 A부터 Z까지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자꾸 요거 나오면 요거 해명하고 저거 나오면 저거 해명하고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더 이상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못 믿겠다. 예. 근데 선제적으로 해명을 좀 했으면 하는 게 네. 여당 내부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대통령실은 일단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대통령께서 예. 아무래도 그럴 거예요. 자기한테 막 그런 걸 물어보면 참모들이 네. 아무래도 좀 성가시겠죠. 이게 무슨 검찰 조사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TF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하든지 누구를 해가지고 그냥 여당에서도 너무 뭐 친윤 친한 이런 거 너무 개파색 없는 의원들 있죠. 네. 오히려 중립지대에 예. 있는 의원들. 그런 분들 좀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예 하루 정도 딱 날 잡고 모든 진상을 이미 다 파악을 해야 돼요. 대통령이 언제 명태균 씨를 알았고 어떻게 집중적으로 통화를 했고 명태균 씨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을 공유를 받았고 당 내에서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그 미래한국연구소인가요? 거기서 나온 자료를 전혀 쓰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설득력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그냥 명명백백하게 깨끗하게 다 하고 여기까지는 맞고 여기까지는 틀렸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면 국민들도 아 그랬구나가 될 텐데 지금은 자꾸 이게 뭔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자꾸 의심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진상을 알고 대응을 해야 네. 여권 입장에서도 이게 대응이 될 것 같은데 정말로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계속 우리 추가 녹취 더 있어서 상황 봐서 공개를 하겠다 이러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든지 여권 인사들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마음 놓고 이렇게 쉴드를 쳐줄 수는 없을 맞습니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드도 알아야 쳐주는 건데 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요렇게 도와줬는데 알고 보니까 요 녹취가 나오면 바로 이제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그쵸. 좀 약간 바보 같아지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그러나.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자꾸 꽁꽁 숨기면 안 되고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동훈 대표한테 좀 잘 얘기해 주는 게 좋겠다. 그게 매너 같아요, 진짜로. 네. 그래야지 공동 대응이 가능하니까. 네. 일단은 오늘 예산국회가 시작이 되고요. 그 첫 시작을 여는 게 원래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서 시정연설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시정연설이라서 예산 관련 얘기만 할 것 같지만 그걸 얘기를 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의 어떤 국정 운영 방향도 설명하고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네. 오늘 윤 대통령이 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국회 개원식 때도 안 갔고 이번에도 안 가는 건데 뭐 이유는 그런 거예요. 야당에서 대통령을 뭐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리 투쟁에 나선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연설 내용이 정쟁화될 수 있다 이런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쉽죠. 왜냐하면은 윤 대통령이 이거를 가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은 저는 10분 이해는 해요. 네. 왜냐하면 가봐야 뭐 환영도 못 받고 또 분명히 뭐 약간 군소 정당에서 막 피켓 들고 이제 막 또 난리가 나겠죠. 막 네. 이단 협착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사실은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데 가서요. 계란을 던지는 사람보다는 계란을 맞는 사람이 승자거든요. 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가서 오늘 뭐 시정연설이라는 게 사실은 예산에 대한 거 있지만 이 예산 속에는 모든 국정 철학과 뭐 앞으로의 통치 방향이라든지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네. 윤 대통령이 사실은 국민들이 봤을 때 윤 대통령이 뭘 잘못했지? 딱히 그렇다고 정책적으로 막 욕을 먹는 건 많이 없어요. 그냥 김건희 여사 문제 같은 게 오히려 크지. 네. 뭐 지금 윤 대통령이 하겠다는 뭐 4대 개혁이라든가 뭐 유료 개혁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또 지지하거든요. 그렇죠.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뭐 소통 방향 뭐 이런 거니까. 윤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나는 개혁을 꼭 하고 싶다. 그러면서 한마디라도 국민과 야당에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한다. 앞으로 잘 낮은 자세를 하겠다. 이 말만 해도 국민들이 조금 누그러질 텐데 이렇게 또 안 오시면 좀 또 많은 분들이 섭섭해하실 것 같네요. 한동훈 대표는 뭐 어제 뭐 취재로 알려진 내용인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야 한다는 뜻을 물밑에서 좀 전달을 했고 계속 요청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물밑 요청이 또 거절된 셈이거든요. 그래도 이게 알려지면서 또 두 사람 간의 어떤 갈등 관계가 좀 부각이 된 셈이에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물밑 요청이잖아요. 물밑 요청을 우리가 왜 어떻게 알게 됐냐도 사실은 신기해요. 물밑에서 한 건데 우리 물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밑 요청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좀 저도 아쉬운 부분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시정연설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낸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실제라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물밑 요청을 한 것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밑 요청은 한 일주일 뒤에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물밑 요청하고 바로 그날 오후에 물 위에 딱 나와버리면 그러면 안 된다. 물밑 요청은 정말 물밑 요청답게 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차라리 공개적으로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뭐 최고위원회의라든지 당대표 뭐 기자간담회라든지 아니면 메시지로 페이스북으로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자꾸 서로 불신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냥 물밑에서 오간 얘기가 얼마 안 돼서 또 언론에 나버리고 이런 상황이 대통령실에서는 최근 이슈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 이게 운영위에 출석한 정진석 비서실장의 얘기였는데요. 그 시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월 10일 바로 이제 다음 주인데 그게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고 또 그 주 후반에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또 어찌 보자면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이냐 후냐 뭐 이렇게 좀 갈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입장 표명 늦어지면 이것도 실기했다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임기 반환점이 11월 10일이고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15일이고 15일, 25일 이렇게 양일이 있죠. 근데 그 사이에 하면은 되게 오해 소지가 있기는 해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13일 정도에 한다고 치면 약간 뭔가 1심 선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도 풀이될 수가 있고 만약에 15일 선고가 나왔는데 어떤 형량이 나오든 간에 만약에 세게 나왔다.
그러면 뭐 기뻐서 하는 입장 발표가 보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저는 25일까지 모든 선거가 다 끝나고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가 수습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생각보다 중용을 받는다. 그러면 야당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이고 네.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에게 조금의 국정 동력이 강해질 수가 있어요. 아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뭔가 잘못을 했긴 했나 보구나. 네. 이렇게 될 수 있고. 예. 근데 만약에 1심 2개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주 웃을 만한 선거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윤 대통령이 상당히 협치에 손을 내밀어야 될 시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다 보고 나서 톤앤매너를 정리하는 게 맞고 저는 그런 점에서는 11월 말이 뭘 늦긴 하지만 적절한 시점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뭔가 이제 사법 리스크가 지금은 그냥 이렇게 선고가 나기 전이니까 지금 상태로 할 게 아니라 결과까지 다 지켜보고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또 중간에 또 그 해외 순방 일정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렇다고 상황이라서 하더라고요. 네. 예,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어떤 말을 할지도 관심인데 이게 지난번 녹취 공개된 이후에 나흘 동안 침묵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물밑 요청이 있었다는 거고 그 물밑 요청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최고위를 하게 되는데 좀 더 센 메시지가 나올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네, 아까 물론 저도 뭐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긴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짚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 특히 지난 운영위에 출석했던 정진석 비서실장의 어떤 해명은 사실은 아주 부족함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오히려 짜증을 유발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좀 겸허한 자세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일단은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한동훈 대표가 얘기할 것 같고 아마 본인이 어쨌든 꺼내던 특별감찰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놓지 않고 야당에 빨리 추천해라 또 원내에서도 빨리 매듭을 지어달라 이런 식의 좀 압박성 멘트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녹취를 공개한 이후에 특별감찰관 카드는 이미 물 건너 간 거고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제3자 추천 특검안이든 뭐든 내서 협상하자고 하면 협상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도 특별감찰관을 좀 고수를 하는 게 네. 그 국민들 봤을 때 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먼저 선제적으로 특검의 필요성을 약간 언급하는 식으로 가면 이 이제 전국은 완전히 수렁 속에 빠지는 거잖아요. 예. 당이 막 분열에 막 난리가 날 거라서 저는 한 대표가 적어도 11월 중순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특검법 표결이 14일 정도 네. 예상이 되고 예. 요 일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는 좀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기다릴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지금 너무 먼저 치고 나가면 약간 좀 이렇게 오히려 집안 싸움만 일으킨다라는 프레임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야당도 지금 궁색한 게 네. 특검이 필요하냐라는 주장과 특감이 필요하냐라는 주장은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거든요. 특검은 특검대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은 특감도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하자라는 주장을 계속 한동훈 대표 던진다면 야당도 계속해서 그거를 거부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그 지난 주말에 예고했던 대로 거리로 나가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는데 명칭도 되게 길더라고요. 원래는 김건희 여사만 들어갔던 것 같은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네. 뭐 다들 외우기도 어려울 정도로 긴 명칭을 붙였는데 네. 어쨌든 11월 한 달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는 달로 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거리에서 연설을 하면서 2016년에 촛불 집회를 언급을 했는데 네. 지금이 그 상황이다. 이렇게 조금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먹힐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어떤 되게 재밌는 그 단톡방이 있어요. 예. 거기 한 500명 정도 있는데 거기서 투표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 명태균 녹취가 최순실 태블릿 PC만큼의 파급력이 있냐 없냐. 예. 근데 딱 반반으로 갈리더라고요. 반반이요. 네, 거기는 정치 성향이 다 골고루신 분들인데 딱 지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정말 비판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오 이거 진짜 터질 게 터졌어라고 생각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시민들이나 중도층은 아 뭔가 이상하긴 해.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막 다 벌떼처럼 거리로 나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네. 보는 것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통화 내용만 봤을 때는
뭔가 대단한 어떤 비리가 터진 것처럼 보긴 아직은 속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뭐랄까 너무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이제는 좀 지겨워졌어요. 예. 그게 벌써 뭐 몇 년째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그런 파급력은 없는데 다만 이제 슬슬 11월 달에 2개의 선고가 나오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빨리 좀 그런 최순실 정국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좀 굴뚝 같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때처럼 좀 동력이 힘을 받아가지고 국민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인지 장애투쟁 선언한 이후에 첫 집회였는데 집회 인원을 놓고 주최 측에서는 30만 명이 네.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찰 추산은 17,000명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눈대중으로 인원수를 제가 가늠할 수는 없는데 꽤 많은 인원이 모인 거는 맞습니다만 30만 명까지 되는지는 모르겠고요. 이 너무 큰 차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웬만해선 경찰 추산을 믿어야 돼요. 경찰이 이거 갖고 또 뭐 부풀렸니, 뭐 과소평가했니 욕먹기 때문에 경찰은 그냥 딱 아주 심플해요. 면적당 사람으로 계산하거든요. 면적당 사람이 뭐 한 평에 5명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예. 그건 딱 그런 거고 제가 뭐랑 비교하면 저거 여러분들이 30만 명이면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채운 거의 5배예요. 아, 그 정도. 예, 상암 월드컵 좌석이 한 6만 6천 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30만 명은 좀 너무했다. 좀 한 5만 명 정도만 했으면 될 텐데 예. 좀 민주당이 너무 과했던 것 같고요. 17,000명, 한 2만 명 정도가 더 적당한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되게 좀 저조하죠. 사실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뭐 국회의원만 한 170명 되고 당협위원장들 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사람당 100명씩만 끌고 와도 2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네요. 그렇게 안 된 거 보면 날씨도 꽤 좋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흥행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원들도 아는 거죠. 요 집회는 물론 김건희 여사한테 열받는 것도 있지만 약간 이재명 대표 방탄 집회 같은 느낌도 좀 들어. 그러니까 조금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 뭐 11월 내내 주말마다 전국 순회를 하던지 하면서 계속 야외로 나가겠다는 건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주최 측과 경찰 추산 인원의 엄청난 차이가 네.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국 혁신당은 지금 탄핵 사유를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탄핵에 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조국 혁신당은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은 역풍이 불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네. 이게 자칫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너무 탄핵의 시계를 빨리 돌리다 보니까 그러면은 조국 혁신당이 막 탄핵 드라이브를 거는데 여기 이제 민주당이 끌려가가지고 일단 했어요. 표결이 됐어. 뭐 어떻게 해야 돼가지고요. 막 이게 200표가 만약에 안 나오면 이제 실패하는 거고요. 뭐 어떻게 할 때 또 200표가 넘었는데 실제로 헌재에 갔더니 야 이거는 사실 얘기가 안 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라고 해버리면 이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는 이제 완전히 쏙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뭐랄까요? 적절한 타이밍에 딱 탄핵을 꺼내줘야 되는데 조국 혁신당이 막 너무 세게 앞으로 막 쇠빙선처럼 뚫고 가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강성지층도 봐야 되고 중도층도 봐야 되고 이게 좀 약간 중간에서 되게 좀 애매한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조국 혁신당은 속도전이고 네. 민주당은 좀 이제 신중하게 보느라고 네. 애매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이나 뭐 하야 이런 얘기보다는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임기 단축 개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네. 어찌 보면은 탄핵 절차보다도 더 빠르게 대통령 임기를 끝낼 수가 있고 뭐 개헌 필요성 같은 경우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대선 즈음 되면 나오는 거니까 뭐 네.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좀 실현 가능성은 있는 주장일까요? 만약에 지금보다도 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 곤두박질을 쳐서 네. 진짜 이제는 뭐 약간 국정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가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여야의 어떤 해결책으로 모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지금은 대통령이 직접 임기를 개헌하는 단축에 동의한다는 건 어렵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다분히 또 어떤 의도가 엿보이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남은 사법 일정들이 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 속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대법원 선고 나오기 전에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자꾸 그런 속내가 보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순수성 면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그러니까 딱 그런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부정평가 여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만 또 민주당에서 원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 때문에 그쵸. 속내가 보이는 거가 있으니까 약간 국민들 입장에서도 여기를 버리고 저기만 밀어주긴 또 그렇고 그렇죠. 뭐 그런 고심하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인데요. 약간 누구 좋으라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누구 좋으라고. 그냥 국민들은 뭐 좀 누구라도 좀 통치를 잘해주길 정치를 잘해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 선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14일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선거도 있고요. 그 다음 날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먼저 하고 허위사실 그다음에 공표 혐의가 1심 선고가 나오는 날인데 국민의힘에서는 11월에 중요한 이제 재판이 이렇게 두 개나 있다 보니까 생중계를 좀 해달라 이런 탄원서를 법원에 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공익을 위한 거다라는 주장인데 재판부에서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그런 걸 볼 수 있지만 이제 야당 대표에게까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맞냐 조금 소극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워낙 지금 민주당이 뭐 판사들을 막 뭐 엄청 때려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약간 좀 위축될 것 같아요. 제가 판사여도 뭐 걸핏하면 탄핵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겠다. 또 형평성 문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그러면 정당 대표는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생중계 여부와는 별개로 그래도 판사들이 엄중하게 판결문은 쓰고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해봅니다. 엄중하게 쓰고 있을 것이다. 좀 최근에 민주당에서 보면은 판사들을 좀 겁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좀 어르고 달래는 듯한 목소리도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뭐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받을 만한 상황일까요? 근데 뭐 한마디로 뭐 법관 출신 주제 이런 말 한마디 했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경고를. 직접 엄중 경고까지 하셨죠. 그 말은 뭐 즉슨 제발 절대 뭐 우리를 미워하지 말아줘 약간 이런 느낌인데 되게 이례적이었죠. 그렇게 탄핵한다고 판사들을 겁박해 놓고선 법관 출신 주제라는 말 한마디는 아주 꼬랑지를 팍 내렸거든요. 다른 발언에 대해서는 별로 경고 좋지 않았는데 딱 그 법관 주제의 발언에 대해서만.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판사 사회에 어떤 동요를 일으킬 수 있고 정말 우리를 완전 뭐 그렇게 보자니까 보자기로 내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정말 이런 정치의 바람에 휘둘리는 그런 집단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판결문을 쓰고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의 보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